항공편 031번은 정시에 출발했다. 기체는 일본항공 소속 보잉 727이다. 출발지는 도쿄 하네다였고 목적지는 후쿠오카였다. 기내에는 승무원 7, 승객은 122명이 타고 있었다. 누군가는 출장 중이었고 누군가는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다. 누군가는 통로 쪽 좌석을 원했고 누군가는 창가에 앉아 책을 펼쳤다. 3월 31일 아침 기상청은 맑음을 예보했고 그 예보는 정확했다. 하늘은 깨끗했고 바람은 없었으며 활주로는 젖어있지 않았다. 비행기는 가볍게 떴다. 이륙은 언제나처럼 잠시 기울어졌고 곧 수평을 되찾았다. 좌석 벨트 사인이 꺼졌고 객실은 금세 일상적인 풍경으로 돌아왔다. 이 시각 탑승자 중 9명은 서로를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부러 멀리 떨어진 좌석에 앉았고 일부러 눈을 피했다. 출발 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서로 약속한 건 단 하나였다. 이륙 후 정확히 20분 뒤 신호 없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설 것. 그들은 낡은 재킷 안에 접은 일본도를 넣었고 장난감 권총을 숨겼다. 흰천으로 감싼 가짜 폭발물도 가방 속에 들어있었다. 그럴듯해 보이면 충분했다. 누가 진짜인지 따질 시간은 없을 테니까. 그들은 모두 일본 공산주의 동맹 적군파의 일원이었고 그중 몇 명은 경찰의 수배 중이었다. 구체적인 목적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비행기는 오늘 후쿠오카까지 가지 않는다. 그 사실 하나만은 모두가 확신하고 있었다. 조종석에서는 기장이 쾌적한 비행을 안내하고 있었다. 기압은 안정적이었고 속도는 평균을 유지했다. 기내는 차분했고 사람들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평온에 적응해갔다. 좌석 14호의 남자는 소설 한 권을 펼쳤다. 도망치는 건 자유롭지 않아. 책 속 문장을 입술로 따라 읽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페이지를 넘겼다. 복도 건너편 좌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장갑을 끼고 있었다. 시계는 7시 5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계는 7시 5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복도 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팔을 들었다. 코트를 정리하는 듯한 동작이었지만 그 속에는 긴 막대가 있었다. 일본도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명이 먼저 일어서면 나머지도 움직였다. 뒷좌석, 맨 앞줄, 중앙 복도 끝에서 동시에 8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객실 승무원이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길게 뽑아든 금속 칼날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을 찔렀고 장난감 같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권총이 허리춤에서 나왔다. 이들이 꺼낸 무기들 중 어느 것도 실제로 발사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당시로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판단할 시간도 수단도 없었다. 기내에는 비명이 퍼졌다. 어떤 승객은 두 손을 들어 의자 밑으로 몸을 숙였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질렀으며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2명이 조종석을 향했고 나머지 7은 통로를 따라 양쪽 좌석의 승객들을 한 줄씩 몰아세웠다. 통로에 면한 승객들은 창가 쪽으로 옮겨 앉게 되었고 허리에 로프가 감겼으며 양손은 뒤로 묵혔다. 그들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구호도 없었고 명령도 없었다. 대신 짧고 반복적인 지시가 이어졌다. 움직이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고개를 돌리지 마라. 가장 어린 승무원은 움직이지 못한 채 비상벨을 쳐다보다가 눈앞에 들이밀린 칼날에 시선을 떼었다. 그 순간 조종석에서 교신음이 끊겼다. 관제탑은 이상을 감지했고 이륙 20분 만에 일본항공 31편은 연락 불가 상태로 분류되었다. 통신은 정지되었고 객실 내 스피커에서는 아무런 방송도 나오지 않았다. 기장은 소리 없이 손을 들었다. 2명의 무장 괴한이 그를 내려오게 만들었고 기내는 마치 기도가 끝난 예배당처럼 조용해졌다. 그들은 말했다. 이 비행기는 방향을 바꾼다. 우리는 쿠바로 간다. 기장은 눈을 감았다. 그가 알고 있는 한 쿠바까지의 항속거리와 현재 연료량은 맞지 않았다. 이 비행기는 원래 후쿠오카까지만 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기장은 고개를 들었다. 자신에게 닿지 않는 말들을 듣는 척하면서 조종관을 잡았다. 기체는 낮게 선회했고 탑승객 대부분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상공은 여전히 맑았다. 그 아래에서 일본 전체가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 일본항공 31편의 교신이 끊긴 건 이륙 26분 후였다. 관제탑은 처음에 기체의 기계적 이상을 의심했다. 답이 없었다. 조종사 호출은 반복되었고 무응답은 길어졌다. 10분이 지나자 도쿄 관제소는 비상수신 체제로 전환되었다. 신호는 잡히지 않았고 비행기는 사라진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통상적인 오작동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제서야 사태의 중대함을 이해했다. 31편은 납치되었다.
아직 정확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사건 발생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고 언론은 기체 이상 가능성 정도로만 보도했다. 공영방송국 NHK는 긴급 속보 대신 정규 프로그램을 그대로 내보냈다. 오전 8시가 넘은 시점 비행기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다. 조종사는 말이 없었다. 납치범들은 조종석을 직접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종사의 말은 듣지 않았고 지도를 요구했다. 비행기가 쿠바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사는 침묵 속에서 비행기 연료를 확인했다. 쿠바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기체는 중단거리 노선용으로 제작된 보잉 727-89기였다. 최대 항속 거리 3,300km 연료는 후쿠오카까지의 거리만 고려되어 있었다. 쿠바까지 갈 수는 없었다. 기장은 말했다. 이 연료로는 쿠바에 도착하지 못한다. 납치범들은 침묵했다. 몇 초 뒤 그들은 이타즈케 공항 착륙을 허가했다. 연료 보충을 위해서였다. 기체는 남서쪽으로 고도를 낮췄고 오전 8시 58분 후쿠오카 현의 이타즈케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공항은 봉쇄되었고 경찰과 자위대가 출동했다. 활주로는 군용 차량으로 가로막혔고 공항 인근의 항공기가 전부 회항 조치되었다. 기체는 대기 상태로 멈춰섰고 납치범들은 연료와 함께 북한 방면 항로 지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것은 오래된 교과서 수준의 지도뿐이었다. 기장은 그 지도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 지도로는 평양에 갈 수 없었다. 그 지도로는 서울도 찾기 어려웠다. 조종실과 객실 사이의 문은 닫힌 채 유지되었다. 기장은 시간을 끌었고 납치범들은 조용했다. 그 틈을 타 기장은 제안했다. 여성, 노인, 어린이, 환자들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납치범들은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한참 뒤 그들 중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인질 23명이 풀려났다. 그들은 천천히 내렸다. 환자 한 명은 들것에 실려 있었고 어린아이 한 명은 울음을 참지 못한 채 모친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일본 언론은 그제야 사건을 속보로 전했다. 단순한 고장도 아니고 폭발도 아니며 납치다. 무장 세력이 민항기를 납치했고 비행기는 평양으로 향할 수 있다는 말이 퍼졌다. 오전 9시 30분 일본 전국의 라디오 방송이 정규 편성을 멈췄다. 요도 사건이라는 명칭은 그때 태어났다. 그러나 그 이름은 아직 기내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낙후된 지도로 북한을 가리키며 납치범들은 조종석에 무언가를 요구했다. 기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말했다. 이 연료로는 평양에 닿을 수 없지만 보충이 가능하다면 비행은 가능하다고. 납치범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종사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짧았고 의심은 길었다. 연료는 보충되었고 비행기는 다시 이륙했다. 31편은 이타즈케 활주로에서 떴다. 방향은 서쪽이었다. 목적지는 북한 평양. 그것은 납치범들의 최종 요구였다. 그러나 조종사는 평양으로 가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평양으로 가는 척하며 남쪽으로 향했다. 대한해협을 넘는 동안 기내는 고요했고 납치범들은 자신들의 책자를 꺼냈다. 한 명은 기관지 적군을 또 다른 한 명은 레닌 전집을, 누군가는 김일성 정기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꺼내들었다. 그들은 말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빌려가도 좋다. 그 책을 받아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의사였던 하라 시게오. 그는 책을 펴지 않았다.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기체가 북위 38도선을 넘자 조종사는 무전을 보냈다. 여기는 일본항공 31편. 응답은 없었다. 조종사는 다시 반복했다. 그 순간 응답이 왔다. 여기는 평양 진입 관제다. 조종사는 고개를 들었다. 음성은 어색했고 억양은 부자연스러웠다. 그러나 납치범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조종사는 그대로 응답했다. 납치범 중 누구도 북한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 무전은 평양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31편은 남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장은 관제에 따라 기수를 돌렸다. 납치범들은 말했다. 곧 도착이냐고. 조종사는 고개만 끄덕였다. 비행기는 인천 앞바다를 지나고 있었다. 그 아래 한국은 위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태극기는 내렸고 인공기가 올랐다. 환영 플래카드가 걸렸고 특수부대원은 인민군 복장을 착용했다. 비행기가 착륙할 그 시각 공항의 국적 항공기들은 전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들은 그날 서울을 평양으로 바꾸고 있었다. 31편은 천천히 착륙했다. 기장은 아무 말 없이 조종관을 잡고 있었고 납치범 중 아무도 창밖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서해는 흐릿했고 기체는 땅을 밟았다. 바퀴가 활주로를 문질렀고 기체는 감속하며 멈춰섰다. 납치범들은 드디어 평양에 도착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비행기는 김포공항의 활주로에 멈춰 있었다. 조종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납치범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활주로 끝에는 태극기가 없었다. 대신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었다. 건물 외벽에는 큼지막한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환영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오신 것을. 납치범 중 일부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들은 안도하고 있었다. 어깨에 힘이 빠졌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조종사는 조용히 손을 내렸다. 그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활주로에는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군복은 회색빛이었고 제식소총은 구형 기관단총 PPSH-41이었다. 그들은 이륙 지시가 있을 때처럼 반듯하게 서 있었다. 납치범 한 명이 기내에서 말했다. 인민군이다. 그 말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기체 앞문이 열렸다. 뜨거운 공기가 기내로 스며들었다. 첫 번째로 내린 납치범은 마스크를 벗었다. 그의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다. 그는 무기를 내리지 않았다. 기내에 남은 인질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공항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입구 쪽에는 꽃다발을 든 여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한국 측은 그들을 환영인민이라 불렀다. 그들 중 일부는 대학생이었고 일부는 무대 경험이 있는 극단 출신이었다. 한국 정부는 시뮬레이션에 시뮬레이션을 거듭했고 모든 것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납치범 중 누군가는 웃었다. 진짜라고 생각했다. 이곳이 평양이라고 믿었다. 그들 중 누구도 김포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평양에 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까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납치범들이 내리는 동안에도 눈빛을 고정한 채 자세를 유지했다. 그들은 마치 교육받은 배우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긴장도 없었고 공포도 없었다. 그것이 납치범에게는 오히려 더 진짜처럼 보였다. 꽃다발을 받은 한 명이 기내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도착했다고. 이제 모두 끝났다고. 뒤편에 있던 승객 중 몇몇이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 떨림은 들키지 않았다. 공항 내부는 조용했고 환영 인사들도 준비된 문장을 반복할 뿐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 조국의 품으로. 이 땅은 당신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납치범 중 한 명이 짧게 고개를 기울였다. 무언가가 이상했다. 말투였다. 억양이 모호했다. 그는 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했다. 우리가 아는 그 말투가 아니다. 그는 병사 중 한 명을 향해 손짓했다. 그 병사는 한 박자 늦게 반응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뒤로 물러났다. 그 짧은 움직임은 미세했지만 의심의 틈을 열기에 충분했다. 또 다른 납치범은 탑승 계단 위에서 멀리 주기 중인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하얀 동체에 파란 줄무늬, 거기엔 영어로 쓰인 항공사 로고가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노스웨스트, 미국 항공사였다. 그 순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한 명이 물었다. 왜 미국 항공기가 여기 있는가? 다른 한 명이 말했다. 평양에도 외국 항공기는 올 수 있다. 그러나 말한 그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 말은 비어 있었다. 답이 아니라 회피였다. 그들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의심은 복장의 틈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납치범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가 요구를 내놓았다. 김일성의 사진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다. 진짜 평양이라면 김일성의 사진쯤은 어디에나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 말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확신은 의심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가 그 말을 꺼낸 순간 주위의 납치범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었다. 그 말은 경계선이었다.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공항 관리 책임자는 내내 침묵하다가 무전기를 들었다. 그가 한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난 뒤 그의 얼굴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15명의 여성들이 준비되었다. 모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환영 인사 역할을 하도록 선발되었고 지금은 다시 한번 그곳에 배치되었다. 사진은 없었다. 포스터도 없었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김일성의 초상화는 인쇄소에서 아직 안 나왔다고. 납치범은 웃지 않았다. 그는 꽃다발을 든 여성들 중 한 명을 가리켰다. 그 여자는 미세하게 몸을 움찔했다. 그는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나치게 정확했다. 너무 완벽하게 훈련된 태도였다. 또 다른 납치범은 활주로 끝을 가리켰다. 공항 건물 위쪽 깃대에 걸린 인공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래 태극기가 반쯤 감긴 채 남아있었다. 그것은 실수였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의 흔한 실패였다. 그러나 그 작은 흔적이 전부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었다. 납치범 중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곳은 너무 깨끗하다. 너무 준비되어 있다. 이건 환영이 아니라 연극이다. 그 말은 작았고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은 모두는 알고 있었다. 무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비행기 탑승구 앞 납치범 중 한 명이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꽃다발을 든 여성들, 말이 없는 병사들, 기체 안을 바라보는 공항 관계자들, 그 모든 시선이 마치 가짜 도시의 엑스트라처럼 느껴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사람의 눈이 아니다. 조종석에서는 기장이 땀을 닦고 있었다. 계기판은 정상이었고 연료는 줄지 않았고 엔진은 꺼져 있었다. 납치범은 조종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물었다. 여기가 정말 평양인가? 조종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납치범은 권총을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였다. 조종사는 그 사실을 몰랐다. 납치범은 다시 물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기장은 조용히 말했다. 김포다. 서울이다. 우리는 북한에 있지 않다. 그 말은 짧았다. 그러나 공기 중의 모든 긴장감을 끊어냈다. 납치범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무기를 내리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외치지도 않았다. 대신 그대로 선 채 조종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공항 안 특전사 병력은 무전을 받고 대기했다. 공항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긴급 회의가 열렸고 진압과 협상 두 갈래의 선택이 동시에 준비되었다. 기체 안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거짓이었는지,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었는지. 납치범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속았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기체 전체를 무겁게 만들었다. 숨소리가 줄었고 모두가 움직임을 멈췄다. 그 순간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비행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였지만 사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총도 쏘아지지 않았고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기체의 문은 닫히지 않은 채 열려 있었고 계단 아래에서는 여전히 인민군 복장을 한 병사들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정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납치범들의 시선은 더 이상 순진한 신뢰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애써 눈을 감고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결국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이곳이 평양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공기로 가득 차올랐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 기내로 되돌아갔고 기장과 조종사들은 좌석에서 몸을 일으켜 긴장을 해소하려는 듯 움직였지만 아무도 함부로 다가가지 않았다. 납치범들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자제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황을 다시 계산하고 다음을 상상하고 실패를 눈앞에 놓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남은 무언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객실 안은 마치 시간을 잃은 사람들처럼 가만히 정지되어 있었다. 묶인 승객들은 이제 공포보다도 무력감에 익숙해진 듯했고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떤 노인은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고 한 아이는 모친의 품에서 손가락을 빨며 하얗게 질린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납치범 중 한 명은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고 그의 손에 들린 장난감 권총은 어느 순간 허리춤으로 되돌아갔다. 조종실로 들어간 기장은 무전기를 들었다. 그가 접속한 건 한국 측이었다. 이미 정부 간의 조율이 시작되었고 상황은 군사작전이 아닌 협상의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현 상황을 알렸고 납치범들의 반응과 기체 내부 분위기를 최대한 담담하게 정리해서 보고했다. 무전은 끊겼고 다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어폰을 뺀 뒤 조용히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그때 납치범 중 하나가 조종실 문에 다가와 섰고 기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처음과 달랐고 조종사는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실패를 감지한 자의 눈빛이었고 그 감정은 이제 폭력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동요로 흘러가고 있었다. 무조건 북으로 보내달라고 전해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말조차도 기장에게는 일방적인 지시라기보다는 애원처럼 들렸다고 한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척하며 버티려는 사람의 마지막 자존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기체 문이 닫히고 엔진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비행기는 움직이지 않았고 공항의 외곽에는 경찰차와 군, 트럭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공항 통제탑에는 조명 대신 커튼이 드리워졌고 무장 병력은 유사시 진입을 준비한 채 그림자 속에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내는 고요했다. 실패의 냄새는 이미 퍼져 있었고 그것은 화약보다도 진하게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다. 어떤 진압도 없었고 어떤 대화도 없었다. 그날 아침 모두는 말을 삼켰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김포공항의 한 관제실은 그날부터 1차 통제구역으로 재편되었고 철제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일반 인원은 그 방에 출입을 일절 금지당했다. 거기서 한국 정부 측은 매 시간마다 보고를 받았고 군과 경찰, 외교부 실무자들까지 종종 걸음으로 들어와 문을 열고 또 닫으며 복잡한 표정을 주고받았다. 조율이라는 단어는 그날부터 너무 자주 쓰였고 협상이라는 말은 무거워서 누구도 입에 쉽게 올리지 않았다. 밖으로는 기자들과 외신 특파원들이 조명을 들이댔고 안으로는 아직 이름도 알 수 없는 무장단체가 납치한 민간 항공기가 조종사와 인지를 태운 채 멈춰 있었다.
그날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한 특별기가 서울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것은 일본 운수성 차관 니시다 고로였다. 그와 함께 일본항공 간부와 정부 연락요원이 탑승하고 있었고 그들은 곧바로 공항 내 임시 회의실로 인도되었다. 그곳은 2차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철제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국 정부 실무진과 마주 앉은 일본 인사들은 극도로 절제된 언어로 상황을 정리받고 있었다. 양측은 모두 통역을 동반했지만 대화는 처음부터 일본어로 시작되었고 끝까지 일본어로 이어졌다. 그건 납치범들이 일본인이며 교섭 역시 결국 일본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방은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있었다. 접견실이라고 불리던 그곳은 사실상 무정교섭을 위한 중간 통제소였고 항공사 요원과 군 연락관, 외교부 협상 자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납치범과의 직접 대화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조종사가 간헐적으로 무전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정부는 그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조종사에게 보내는 방식이었다. 모든 말이 직선적으로 오가는 것은 아니었다. 말에는 공백이 있었고 대답에는 숨이 섞여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대화였지만 그 안에서 흐르고 있던 것은 계산과 시간이었다. 한때 기체로 식사를 전달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반입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군 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비행기 안에는 여전히 26명의 인질이 있었고 조종사 3명과 함께 기내에 대기 중이었다. 기내 조명은 꺼지지 않았고 화장실은 제한적으로 열려 있었으며 음식은 어제 남은 기내식에서 조금씩 분배되었다고 한다. 탑승자 중 한 사람은 이틀 후 탈진했고 어린아이 한 명은 고열을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정보는 기장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바깥으로 전달되었다. 그 누구도 비행기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비행기에는 단 하나의 문만 열려 있었고 그 문을 통과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항 안 3개의 방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간이 흘렀다. 누구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누구는 눈을 감고 누구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언제 이 모든 상황이 끝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공항 시계는 하루에 한 번씩 날짜를 넘겼지만 사람들의 시간은 그 시계 바늘을 믿지 않았다. 요도호가 김포공항에 착륙한 이후 24시간이 지나고 다시 24시간이 더 흘렀고 그 다음 또 한 번 밤이 지나면서 총 79시간이 지났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멈춘 것처럼 보였고 누군가는 처음보다 지쳐 있었으며 누군가는 서서히 무언가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협상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고 불씨는 협상보다 빠르게 자라났다. 납치범들의 요구는 반복적이었다. 기체에 연료를 보급하고 평양으로 떠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처음부터 보급을 거절했다. 보조 시동 장치가 없으면 엔진을 다시 가동할 수 없다는 기술적 설명이 첨부되었지만 그것이 거절을 위한 말인지 진짜 사정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납치범들은 무전을 통해 항의했고 조종사는 말없이 메시지를 전달했다. 음식은 이틀째가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전달되었다. 종이 상자에 담긴 샌드위치와 생수, 약간의 과일. 그것은 회의실에서 오래 논의된 끝에야 결정된 사안이었고 병사 한 명이 혼자 상자를 들고 기체로 접근했다. 납치범은 처음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탈진한 노인의 상태를 보고 묵묵히 물러섰다고 한다. 그 상자는 조종사가 받아 객실 뒤편으로 옮겼고 음식은 조용히 나눠졌다. 어떤 승객은 손을 떨며 빵을 받아들었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먹지 않고 눈을 감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납치범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시작되었다. 침묵은 길어졌고 결정은 느려졌다. 처음엔 한 사람이 말하면 나머지가 따라왔지만 이제는 누가 먼저 입을 여는지도 중요해졌다. 그들은 점점 조종사를 통해 바깥의 상황을 묻기 시작했다. 언론에 무엇이 나가고 있는지, 일본 정부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기장은 최대한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일본 정부가 협상 중이라고. 그 말에 안도한 납치범도 있었고 되레 더 격앙된 표정을 지은 이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까지 이 기체 안에서 버틸 수 있는지를 각자 따로 계산하고 있었다. 연료는 없고 무기는 장난감이며 평양은 거짓이었고 인질들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다. 어떤 납치범은 말이 없어졌고 어떤 이는 창문 근처에서 혼자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자세는 점점 무너졌고 그 무너짐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는 태도가 객실을 가득 채웠다. 인질들과의 거리는 멀지 않았고 말없이 마주치는 눈빛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들이 처음 비행기에 올랐을 때 품고 있던 이상은 3번의 낮과 3번의 밤을 지나며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곳은 끝이 아니라 막혀있는 중간이라는 것을. 니시다 고로는 1933년생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아왔고
관료의 언어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꾸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도쿄에서 김포로 올 때 그는 자신의 역할이 보고받고 조율하는 사람일 줄로만 알았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그 역할에 충실했다. 그러나 사건이 72시간을 넘기며 지지부진한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납치범들이 명확하게 일본 정부 대표와의 직접 교환을 요구했을 때 그는 본인의 이름이 탑승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대체 임무를 보내자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인 통역 혹은 항공사 임원 등. 그러나 납치범들은 일본 정부 고위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들이 원하는 건 신뢰의 상징이었으며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내각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그 안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한쪽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한쪽은 더 이상의 인질 피해를 막기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정은 4월 2일 오후 일본 총리실에 이름 없는 외교 참사관이 서명한 문서로 전달되었다. 요구를 수용한다. 니시다 고로 파견 동의. 그날 밤 니시다는 김포공항 안 격리 공간에서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납치범은 여전히 무장 상태이며 기체는 비상연료를 제공받아 이륙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가 승선하는 순간 모든 인질은 풀려난다는 조건이었다. 그는 침묵했고 그의 보좌관은 고개를 숙였다. 정확히 4월 3일 오후 5시 50분 니시다는 흰 와이셔츠 위에 얇은 외투를 걸치고 계단을 올랐다. 그의 신발은 광이 나 있었고 모든 언론 카메라는 그를 정면으로 잡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카메라를 보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조종사는 그를 맞이했다. 기내는 조용했다. 납치범은 무기 대신 시선을 내밀었고 그 시선은 고요하게 그의 신분을 훑었다. 니시다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경례가 아니었고 항복도 아니었으며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목숨과 이름 사이의 균형을 감당하려는 사람의 몸짓이었다. 그와 맞바꾸어 기내의 인질 전원은 풀려났다. 아이를 업은 어머니, 팔을 붙잡힌 노인, 탈진한 승객, 승무원들 모두 얼굴을 내리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다. 기자들은 말을 삼켰고 병사들은 정자세로 서 있었다. 6시 5분 요도호는 이륙했다. 마침내 진짜 평양을 향해 기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